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루어보는 국민 맞수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맹창 만탄 이후에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전국 현안은 뒤로 한 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부적으로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등에서 과연 여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적한 정치 현안 두 분 맞수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 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실까요? 홍석준 의원님, 네. 바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그 독대가 또 그렇게 어려운 건지도 저도 정치부 기자 해봤지만 참 처음 경험한 일이고, 또 현직 대통령하고 여권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당대표가 저렇게 갈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좀 처음 보는 것 같고, 자, 이럴 거면 만찬은 왜 했던 겁니까 이게? 글쎄 말입니다. 참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과 지금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 간의 관계가 참 안타까운데 네. 사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하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다반사인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과의 만찬이, 그러니까 집권당과 대통령 만찬이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일단은 만찬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에 만찬이 없었다면 지난번에 연기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또 중간에 한번 그 한동훈 대표가 빠진 몇몇 최고위원들과 했던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패싱당했다 이런 잡음도 있었는데, 뭐 이번 이런 만찬을 통해서 당 지도부와 특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런 갈등을 상당 부분 좀 해소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당이 어떻게 이제 잘 국정 기조의 하에서 이제 협력을 하느냐, 그리고 보조를 맞춰서 국회에서 뒷받침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만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세일즈로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적으로도 24조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를 이제 복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이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의 감당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울 원전 3, 4억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또 조속히 하느냐, 또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어떻게 빨리 전기를 극복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도출돼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것들이 좀 파묻히고 독대 이슈만이 이제 부각돼서 네.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어떻게 보면 자초했다. 뭐 이런 면에서 독대 요청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통 정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양부남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독대를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한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찬 회동이 맹탕으로 끝난 뒤에도 또 추가 독대를 그렇죠. 또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차별화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이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을 지능적으로 좀 괴롭히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먼저 독대의 의미, 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만찬 회동이 언론에서 맹탕, 맨손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의료 대붕괴가 완전히 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만 먹고 체코 원전 그 자화자찬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예.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났다는 게 옛날에 이몽룡이 그 변사또 잔치집에 가서 했던 옥방 가요는 만성고고 예. 총루락시 민루락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전혀 대통령과 여당의 최고위 분들이 민생을 전혀 도외시한 만찬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 독대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대통령이 어떤 도량이 좁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부재 아닌가. 독대를 요청하는데 독대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큰 이슈가 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대를 요청하는데 얼마든지 독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꼭 그것을 언론에 네. 내가 독대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관계는 그냥 보통의 정치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살아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요청을 하면 정무수석에서 할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얼마든지 전화해서 독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대를 요청하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그걸 언론에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 부재한 거냐 독대를 요청하는 방식과 거기에 있어서 또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만찬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독대를 요청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90분 동안에 두 분이 산책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문제는 독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슈를 삼는 것이 비생산적이다. 예. 또한 독대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든지 앞으로 방식을 바꾸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차가운 아이스라테를 이제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감기기운 있으신데 그거 드셔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강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언할 기회가 있었고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분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두 분은 20년 이상을 검찰에서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사선을 같이 넘은 어떤 사이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도 사실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좀 뭐 거의 한 몸이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을 보일 때 민주당에서는 이건 약속 대련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꼬기도 했었는데 이게 자꾸 지금 약속 대련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그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통령 만찬에 몇 번 참석했지만 사실 대통령과의 있던 만찬이 사실 그 자체가 정말 마련되기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얼마나 국내외적인 어떤 일정이라든지 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일정이 훨씬 더 많은 정말 바쁜 가운데 만찬 자리가 잡혔던 만큼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의대 정원 이슈라든지 또 산책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런 자연스럽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라든지 그렇고 그 자리에서도 일부 뭐 검투세라든지 논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런 모든 어떤 논의라든지 또 뭐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이번 만찬을 위해서 신경 써서 분위기를 좋게 만든 거라든지 그런 거는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독대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완전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갑처럼 아직까지 뭐 군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든지 이렇게 또 갈등 양상을 자초한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독대 또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렇게 또 자꾸 거부하는 걸 보면 무릎을 완전히 꿇릴 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고사 작전이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대 문제는 그렇고 만찬도 지나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가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배경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완전히 자기가 결별을 하려는 대통령실과 뭔가 사직생 예. 뭔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만의 길을 마여를 가겠다는 또 결단도 없어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한 몸으로 굴러갔다는 또 그 생각도 있어요. 예.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애매모호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와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시도하지만은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를 복원해서 두 사람 관계는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는 관계로 저는 봅니다. 과거의 어떤 살아온 경력을 봤을 때는 얼마나 복원됐었다. 완전히 복원해서 그 안에서 설득을 하고 검찰에 했을 때 것처럼 설득을 해서 그리 가든지 아니면 아예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최상봉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서도 반대표 한 10표 데리고 와서 자기만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길을 이제 선택을 기로해 왔다 생각이 들고 요걸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사람 얼마나 복원될 수도 관계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관계를 좋게 복원하고 거기에 가서 설득하고 대통령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10월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 금정은 뭐 보수세가 강한 걸로 돼 있어요. 강화 역시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갤럽도 그렇고 MBS 같은 경우도 최저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보선에 영향을 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 간에 이렇게 갈등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네 군데 기초자치단체장 보선 중에 만만치 않은 게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도 안상수 전 시장이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그러니까 표를 갈라먹는 거잖아요. 갈라먹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검정구청장 부산의 검정구청장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민주당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당 대표 경선에서도 그랬고 대표 취임할 때도 있지만 건전한 긴장 관계는 대통령실과 건전한 긴장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집권당의 대표는 일단은 윤석열 어떤 정부가 일단은 성공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건전한 긴장 관계는 이런 식으로 어떤 독대 같은 이런 어떤 사소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하면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좀 차별화도 보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모습은 결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일단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재표결을 할 때 그 8표만 이탈하면 통과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리스크를 의외로 걱정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자기 노선을 정확히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어떤 결기를 보일 때가 됐어요. 대통령과 다시 관계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길을 정해 구축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했을 때 김건희 특검법, 최상봉 특검법 재표결 때 자기 색깔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감으로써 자기만의 어떤 길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다는 생각. 그 시점이 왔어요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과 관계도 결별을 하지 않고 또 자기만은 나름대로 차별화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한동훈 대표를 좀 이게 격려하시면서 결단을 찾고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게 재표결에서 이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여권 자체는 공동의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 예. 국회에서 그게 그 부결이 이제 되지 않고 이제 만약에 통과가 돼 버린다면은 그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가 아니라 여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공멸이라는 그런 예. 어떤 인식을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금 국회의원들과 지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곧 다가오는 10월 이제 재표결을 또 앞두고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논의가 아니라 무조건 지금 일방적으로 의혹 하나 발생되면 또 붙이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특검을 계속해서 몰아붙인 이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영세 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당 대표의 독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 된다. 두 분의 갈등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과를 할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한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는 이제 진정한 사과는 없는데 요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일그러진 근원적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발언이 진원지가 출발점이 됐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현 상태로서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붕괴 직전에는 사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하는 게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의혹을 하나하나씩 붙였는지 내렸는지는 이제 특검이 통과돼서 이제 수사를 해보면은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마음을 읽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지지했던 60% 넘는 민심과 당심을 이걸 봤을 때는 또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60% 이상이 국민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 계속 용단을 내라는 의미는 민심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제 MBS 조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65%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도요 50% 훨씬 넘어요, 홍 의원님. 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이 민주주의와 이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의사는 따르지만 그러나 또 법치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체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 어떤 잘못을 했느냐 지금 현재 되짚어 보면은 지금 의혹을 지금 현재 8가지 이슈로 가지고 이제 붙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설사 부적절한 처신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실정법에 그 없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특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그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공천 개입 의혹만 하더라도 사실은 참 이게 웃기는 게 본인들은 하나같이 다 지금 현재 그 부정을 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현재 물론이지만 그것은 어떤 처음에 이제 문제의 근원지였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명예훼손 등의 어떤 그런 어떤 고소고발을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이 발언이 본인이 소문 듣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 본인들은 잘못됐고 이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전혀
뭐 녹취 나온다든지 등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특검이 또 이슈를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올해 22대 2024년도 총선할 때 잘 아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익십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도저히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2022년도 보궐선거 역시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또 대통령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김건희 어떤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의 어떤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또 두드려 뭉쳐가지고 또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이런 명분으로 또 특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체가 없는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많은 저희 당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 의원님이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야 될 거를 좀 말씀을 꺼내 주셔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끝이 안 보인다. 이게 지금 모든 문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전국의 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드러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야당에서는 또 명태균 게이트다 이렇게 게이트로 명명을 했죠. 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우리가 특검법 8가지를 적시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천 개입입니다. 예. 공천 개입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김건희 여사가 찍어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찍어서 공천했다는 것과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또 김대남 전 행정관 예. 용인갑에 나올렸는데 이원모 예. 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는 것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김해갑으로 가면은 맞춤형 공약을 해주겠다 이런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이제 크게 등장되고 여기에 개입했던 게 이제 명태균 씨가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천 개입에 이 정도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녹화했던 내용이라든지 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공천 개입이 서로에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그런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면서 공천 개입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나 그 당시 보궐선거에서는 이준석 대표겠죠. 이분들을 어떻게 건너뛰느냐 이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는 비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다. 서로 공개됐던 녹취록이라든지 주고받았던 어떤 문자 이런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의 문제도 굉장히 상황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하게 김건희 여사의 유죄의 정황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번 1심 재판 때 전주 손모 씨가 무죄가 선고됐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손모 씨와 같은 전주 관계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무죄다.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손모 씨가 이번에 방조로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뇌 속에서는 김건희 여사 유죄라고 이제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또 하나 최근에 밝혀진 그 블랙펄 인베스터 직원이었던 민 씨라는 사람 옛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당시에 그 엑셀 파일을 관리했다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분이 2차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이 끝난 후에
김건희 여사한테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겠다는 문자가 또 엊그저께 보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연락했다는 것을 보면은 주가 조작의 관여성이 정확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사가 2021년에 본격적으로 되니까 그동안에 이종호 씨, 김건희 여사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데 40차례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주가 조작 김모 씨 측근 집에서 발견됐던 압수수색 때 발견됐던 어떤 편지 보면은 김건희만 살아나고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냐. 윤석열 그 당시 총장에서는 우리가 구속되든 사형을 받든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의혹이 아니다 이거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수사를 해야 될 단계까지 왔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예. 일단 그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2024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 의원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했던 지역구 선거에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네. 7불사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려 한 아무리 화성에서 밟아도 한 4시간 걸리는 어떤 그런 어떤 기중한 시점에 내려온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김영선 의원이 뭔가 이제 이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제 한번 터틀에서 본인이 했던 그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7불사에서 천하람 의원하고 보니 이게 쉽게 말해서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거리가 안 되는 거죠.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덮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더라도 당시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다. 2022년도 보궐선거에서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자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는 당시에 이제 수성구의 이인선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창원에서는 그때 창원을 중심으로 2017년도에 경남지사라든지 또 2020년도에 선거를 이제 나오려 노력했었던 김영선 의원한테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을 두고 뭐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처럼 이렇게 본인이 마치 이제 뭔가 좀 큰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떠드는 정치 브로커의 그런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 그런 걸 믿고 이렇게 공천 개입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는 확대 해석도 그냥 확대 해석이 아니다. 경강 부위도 너무 지나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전주 손모 씨와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첫 번째 다른 사항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고,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거래를 많이 한 보유 시점이 이런 어떤 주가 조작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시점이 다르다. 그다음에 금액도 손모 씨는 75억에 이제 과대한 금액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적다. 도이치모터스 전체의 어떤 금액이 한 630억 내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 선수들과, 그때 당시라는 것은 주가 조작이 벌어졌던 2019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어떤 뭐 통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반해서 손모 씨는 그때 당시에 아주 긴밀하게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검찰에서도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지만 손모 씨는 기소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저는 기소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귀빈으로 참석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의 초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그 세비의 2분의 1을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공천에 기여한 대가 아니냐 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은 첫째 2022년 보궐선거 있고 2024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보궐선거권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는 김영선 했대라는 건 그 녹취로 문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황적으로 보면은 김영선 의원이 경남 창원의총에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바닥을 겼던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 이번에 최근 당선되신 분. 그래서 의회했다는 거 정황적으로 의회했다. 또한 그런 문자 그런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이 나는 김영선 찍었대라는 어떤 전화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단순히 이것을 명태균이 과시로는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김영선을 공천해 주지 않았다면 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 1억에 가까운 세비를 주겠습니까? 2년 동안에. 이거 자체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부탁에서 보궐선거 때 공천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 되는 것이고 2024년 총선에 있어서는 먼저 알지 않습니까? 컷오프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요 대목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떨어지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7불사 거기서 천안함 이준석 의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 저도 언론에 봤습니다. 완결성이 떨어져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기는 그냥 이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데 뭐 언론에 보면은 그 자리에 발표문을 쓰려고 천안함 의원이랑 같이 상당 시간 있었다는 제가 보도를 봤어요. 그게 정말로 이준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같다면은 천안함 의원도 같이 자리를 떠야 될 맞는 것이지 왜 그 자리에서 뭘 발표문을 쓰라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천안함 이준석 의원이 정확히 말씀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이것도 공천에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용인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갑에서도 그 김모 행정관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햇소리했다. 사실과 다르다는데 어떻게 그런 그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이야기, 명태균 이야기, 김모 이야기 모든 문제는 그 당시 이분들은 사실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일파만파가 되고 큰 이슈가 되니까 이걸 감당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다 햇소리했다 하는데 이걸 햇소리했다고 치부하기에는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2년간 1억 줬다는 사실을 모든 게 방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자기가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와 다른 돈이라는 거예요. 네. 6천 얼마 빌려준 거에 또 1억 정도 세비를 줬다는 거. 이것은 별개. 예. 지금 강모 씨가 회계 책임자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국감에 이제 나옵니다. 그분이 나오니까 또 예. 정확하게 뭐 입증이 될 겁니다. 그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최고 전문가다 뭐 그렇게 한 분이 뭐 무수히 많이 나타나게 그렇죠.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연결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내가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데 뭐 기재다 또 그리고 뭐 우리 지역에 뭐 내가 표를 뭐 10,000표 뭐 1,000표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도 경남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한 분 중에 하나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전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그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라든지 네. 또 전반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영선 의원이 선거 활동을 하는데 일부분 역할은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곧 뭐 그 공천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연결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된 의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김영선 의원이 고향이 이제 경남이시고 해서 2017년도 경남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2020년도도 또 출마를 했는데 내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예. 이 창원에 대해서 많이 좀 이게 공을 그동안 들이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스토킹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정말 그 비판을 할 거리는 정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의혹 제기한 것이 거짓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도 지금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줄리 의혹에 대해서 거짓 드러나는데 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는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되셔가지고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얼마나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정치적 공세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캄보디아 하나를 듣는 걸 가지고 빈곤 포르노라는 운동, 또 엘리자베스 여왕 어떤 장례식 갔을 때 깃들린 이런 어떤 모자를 하니까 그거는 또 왕실만 쓰는 건데 오발했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했는데 다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사과가 없다. 이번도 그냥 이렇게 의혹을 저는 공세를 하는데 지금 정황적인 어떤 저는 증거는 지금 증거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영부인의 대통령 부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지금 허위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여론조사에 정치인이 돈 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가로. 근데 돈을 준 경위나 금액을 보면은 누가 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실이 드러날 거고 이 정도 사이면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일이 아닙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일이지 검찰의 행태가 이거 슬그머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면 안 됩니다.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돈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명명백기 박혀야 될 사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이 적대적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여서 이게 너무 북한에 좀 발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왔고요. 또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분하모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 9월 19일 날 광주 DJ 컨벤션 센터에서 9.19 6주년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본인 말로도 돌출 발언을 하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돌출 발언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약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무슨 옛날 자기가 발표했던 내용과 돌출 발언 비슷하겠다는 그 언급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좀 귀를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통일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또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3조를 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뭐 통일부도 없어야 된다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저도 깜짝 놀라 충격적이었고 이 말은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에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강령도 아니고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이제 민주당 인사들도 여기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헌법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이것을 이런 걸 토론할 시기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좀 위험성을 발산이고 시기상조다, 적절치 않다. 우리 헌법 이념과 우리 당 강령이 비춰봤을 때 그렇지만은 현재 이 정부의 남북 관계를 보자 이것입니다. 지난달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봤던 8.15 독트린도 어떻게 보면 흡수 통일, 적대적 강대강으로 더 치솟는 어떤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남북의 하늘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대북 확성기 소리, 오물풍선. 또 이렇게 뭐 미사일, 뭐 드론,
너무 불안한 겁니다, 국민이. 이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이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임종석 발언이 나오니까 잘 됐다. 북한의 적대적 이 국가론을 또 따르고 있거나 이런 색깔론을 뒤지고 있는데 이걸 색깔론으로 갈 게 아니라 차제에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평화로 가는 길을 평화로 어떻게 남북이 평화롭게 갈 수 있냐를 토론할 수 있는 생산적인 어떤 논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홍 의원님. 예, 일부에서 이제 그 남북 관계의 어떤 현실을 직시를 하고 또 이렇게 통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얻는 이익보다 통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크지 않느냐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온 신념이 국정법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임수경 씨를 보내면서 뭐 어떤 거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는 또 남북 경제 문화 협의회 가칭 뭐 경문협을 통해서 그 남북 교류를 하는 등의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어났던 걸 하니까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에 어떤 적대적 이국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영향으로 결국은 종북 세력 나아가서는 어떤 충북 세력이면 스스로 어떤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어떤 저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 같고 특히 3조 한반도를 이제 그 국토로 정한 어떤 그런 어떤 국토 규정 헌법을 개정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유사시에 만약에 남북 간의 어떤 통일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 심지어는 만약에 북한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러시아가 들어와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되는 이런 어떤 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위험적인 발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 이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좀 선을 긋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이라든 이런 분은 임종석 실장의 어떤 의견에 동조하고 있고 또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이런 데서는 신준영 북한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제재를 너무 지나치게 준수한 것이 남북 간의 어떤 관계 악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등의 굉장히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통일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현재까지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운동부 출신의 이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차기 민주정부가 나가야 할 남북 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다. 동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개인에 따라서 여러 의견을 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헌법적이다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임종석 실장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 의견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 의견이고 우리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그러한 통일을 포기한 것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견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론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국가론과 다른 평화적 국가론을 지금 임종석 실장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북한의 적대적 국가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두 국가처럼 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주장하는 적대적 국가론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틀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 동전다의 뜻은 아닙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예. 더 심층하게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두 국가론이 좀 생경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지 결국 평화 공존론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50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우라늄 생산 공장도 또 공개를 했는데 3배까지 핵탄두를 늘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 상황이면 이런 주장 자체가 북한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과연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럼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지금 핵을 완전히 자체적으로 이제 완성했고 운반체도 완성을 ICBM 통해서 했고 특히 소형화를 통해서 남한의 맞춤형 어떤 전술 핵까지도 지금 완성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어떤 사항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양분남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좀 비판하시지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미일 어떤 협력 기반 하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면은 북한에 완전히 지금 굴복을 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는 민족의 어떤 생존과 걸린 문제인데 이런 어떤 문제일수록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가 어떤 안위와 국민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이런 어떤 안보 사항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등한시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핵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더욱 지금 북한의 있던 핵 무력 앞에 더 민감한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이제 여야를 좀 떠나서 이런 어떤 안보 태세를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가는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예, 저도 이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 우리 주변 지역과 어떤 사정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좀 예. 예전에 비해서 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종석 실장이 말하는 두 국가론도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그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평화를 가져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힘을 어떻게 기르고 힘을 어떻게 운용하냐. 힘이 있지만은 힘을 마구 써버린 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적인 대화라든지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합리적인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분남 의원님. 예,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또한 이런 특히 의료 대란 이것을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께 알려드리고 또한 필요한 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민주당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어떤 핵무력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어떤 고유가 등이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어떤 민생의 현안보다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특검 요구 그리고 입법 폭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가 조금 지나쳐서 지금 국정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국가의 어떤 안보 이슈라든지 특히 의료 문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협력하는 그런 어떤 모습만이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할 텐데 뭐 여야가 서로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좀 합의 사항이 나오고 뭔가 실질적으로 일이 진전이 돼야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